자, 이제 우리가 기온과 강수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기후에 한 80%는 끝이 났어요. 물론 페이지 수로만 보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게 내용은 좀 많아도 정말 난이도는 낮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람부터 해가지고 뭐 뒤에 있는 자잘한 걸 어려워하는 학생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기온과 강수 복습 좀 잘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바람으로 넘어갈게요. 바람으로. 자, 바람을 하려면 또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바람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고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면서 중간쯤에 우리나라가 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아닌 곳으로 부는 바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 얘기는 그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요. 서풍 계열이.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겠죠. 그래서 이걸 서고 동저 기압 배치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우리나라부터 불어가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이 바람도 사실은 여기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 불어오는 곳의 성격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바람은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든 전부 다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체크 좀 해주세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약간 차가울 거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당연히 온도가 높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일단 이거 잡아두시면 뭐 계절풍은 거의 끝났어요. 이미 앞에서 자세히 하기도 했고. 자, 아무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풍향과 성질이 달라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한다. 자, 여름에는 북태평양 쪽에서, 태평양은 적도를 기준으로요, 이렇게 적도가 있으면 남태평양, 북태평양.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북태평양에 발달한 고기압이죠. 그리고 북태평양 쪽에서 고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가 여름인 거예요. 자, 이때는 고온 다습한 남서 또는 남동풍이라 그랬는데 남서풍이 더 탁월하게 부는 편이에요. 그 앞에 강수할 때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니까 대청마루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 대청마루는 뭐냐면 여러분들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마루가 있는데 집 뒤에까지 문만 열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마루가 있어요. 그런 마루를 대청마루라 그래요.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자, 북한 쪽에는 그런 대청마루가 없고요. 중부 이남 쪽으로 여름이 더운 곳에만 대청마루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겨울엔 그 반대죠. 자,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기단 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고기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하게 불고요. 그 다음에 김장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판에서 채소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비타민 섭취해야 되니까 그걸 염장을 해가지고 먹는 게 김장이란 말이에요. 자, 뒤에서도 나오지만 김장은 겨울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김장도 빨리 담궈요. 그 다음에 겨울이 늦게 오거나 겨울이 없으면 김장을 담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채소 이렇게 뽑아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갈수록 김장을 빨리 담근다. 그 다음 온돌이 뭔지는 알죠? 방 불 때 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 온돌 등이 발달했다. 되게 쉬운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건 오른쪽에 있는 지도, 물론 그래프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거 설명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계절풍은 끝이 나요. 자, 조금 많이 확대를 했는데,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지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그래프를
꽃을 닮았다 그래서 바람 장미라고 불러요. 사실 아무리 봐도 꽃을 닮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바람 장미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 목포를 볼게요. 목포. 자, 목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목포예요. 여기가 목포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을 봤더니 풍속을 나타내고 풍향도 나타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막대의 길이하고 이 굵기가 어떤 걸 의미하긴 하는데, 자, 물론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 그랬죠. 불어오는 쪽이. 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시기에는 1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1월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가 가, 여기가 나라고 되어 있을 경우, 그럼 어쨌든 나 시기에, 이 시기에 목포는 이쪽에서 바람이 지금 제일 탁월하게 불어온 거고요. 바람도 이쪽에서 되게 세게 분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풍향 빈도하고 풍속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목포를 기준으로 어쨌든 이쪽으로 뭔가 뻗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온 거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포뿐만 아니라 제주, 여수, 광주, 서산, 서울 전부 다 대부분 서쪽 계열, 북서쪽에서 바람이 주로 불어오고 바람도 지금 세게 불어왔어요. 얘보다 이게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느 시기를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나라 겨울철. 월로 따지면 지금 1월 달에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거예요. 바람의 세기도 나타낸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시기를 봤더니, 자, 똑같이 목포를 볼게요. 목포를 봤더니 물론 바람 방향이 이것에 비해서는 아까 1월에 비해서는 좀 덜 뚜렷해요. 약간 좀 복잡하죠. 하지만 그 대체로 봤더니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바람이 좀 더 많이 불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봤더니 남동쪽보다는 남서쪽에서, 얘도 지금 남서쪽에서 바람이 더 많이 불어왔고, 얘도 남서쪽, 얘도 남서쪽, 얘도 남서쪽, 여기도 대체로 남서쪽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계절풍이 남동풍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남풍 계열인 건 맞지만 주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람이 산지에 부딪혔을 때 지형성 강수가 내린다. 앞에서 우리 강수 분포할 때 자세히 했던 이야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풍향도 뚜렷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바람에 약할 때, 그래서 얘는 8월달 또는 여름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걸 바람 장미라고 한다 그랬는데, 바람 장비는 또 다른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해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는데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뭘 나타내는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음영으로.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 바람이 주로 불어온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간 걸까요? 다시. 자, 우리가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북서쪽에서 바람이 뚜렷하게 불어왔다는 뜻이에요. 겨울철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것도 바람 장미를 나타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 계절풍은 끝.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높새바람. 높새바람. 자, 높새바람은 이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북동풍을 의미해요. 북동풍.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람을 부를 때 동서남북 대신에 맞바람, 셋바람, 그 다음에 한이바람, 그 다음에 높바람, 이렇게 동서남북을 부르는 바람 이름이 따로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높바람과 셋바람의 중간이기 때문에 높새바람이라고 한다. 북동풍. 하지만 모든 북동풍을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을 말해요. 그 북동풍만. 자, 이 시기는 언제냐면요, 5월부터 6월 초까지예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농작물을 막 심어가지고 싹이 나와서 이제 막 자랄 때거든요. 식물이 되게 약할 때예요. 그런데 이 식물이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죽어버린다. 그럼 우리한테, 인간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겨울에 북동풍이 불든 말든 상관없어요. 겨울에 농사 안 지으니까. 오늘날 말고 옛날 기준으로
그래서 5월부터 6월 초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부는 북동풍인데, 자, 우리 한반도가 있는데 북동풍이 이렇게 불어와요. 어디에서부터 불어오는 거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오호, 츠크, 해에서부터 불어와요. 그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오호츠크해 기단에서 불어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오호츠크해 기단, 여기에 오호츠크해 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부는 거거든요. 됐죠? 참고로 오호츠크해는 조금 이따가 지도에서 보여줄 건데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태평양하고 조금 구분된 바다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 자, 그래서 이제 5월부터 6월 초 사이에 북동풍이 불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태백산맥, 우리 단면도를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으면 이쪽은 영동지방, 이쪽은 영서지방,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쪽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 그 다음에 이쪽은 영서지방, 그 다음에 더 오게 되면 경기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북동풍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동지방에는 구름이 생기고 비를 뿌리고요. 자, 영동 사람들은 이 북동풍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지금 농작물 심어가지고 막 싹이 나왔는데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되게 반가워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 바람의 성격이 달라지죠. 고온 건조. 자, 이렇게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앞에서 팬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형성 강수와 팬 현상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 됐죠? 자, 문제는 이제 이쪽인 거예요. 이제 막 싹이 나와가지고 식물이 되게 어린데 고온 건조한 바람이 한 이틀, 3일씩 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말라 죽어버리기도 해요. 가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은 경기도까지도 불어와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 5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은 일기예보를 이렇게 응용을 해요. 자, 몇 년, 뭐 5월 30일 또는 뭐 5월 20일 일기예보인데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강릉, 뭐 속초 이런 데는 기온이 낮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뭐 춘천 또는 원주 또는 서울은 온도가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되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시기를 보고서 5월 20일, 30일 늦봄부터 초여름이구나. 5월부터 6월 초구나.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때 영동지방은 기온이 낮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형성 강수가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춘천, 원주, 서울처럼 영서지방, 경기지방은 고온 건조했다. 그렇죠? 높새 바람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만 파악하면 답은 되게 쉬워요.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정도만 알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오호츠크해 보여준다 그랬었는데 잠깐만 볼게요.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북동쪽에 봤더니 여기. 자, 태평양이랑 이렇게 열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다 이름이 오호츠크해예요. 여기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됐죠? 자, 원리는 우리가 한겨울에는 여기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요. 한겨울에는. 그다음에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죠. 그래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계절의 변화를 할 건데, 자, 우리 계절 변화하기 전에 바람 두 가지만 따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작년 수능 특강까지는 분명히 나왔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여러분 혹시 문제 보면 알겠지만 또는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원리 같은 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지만 바람은 두 지점의 기온이 달라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 고온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저온일 경우 지금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지표면을 그릴게요. 지표면을. 자, 그래서 에너지가 순환할 때는 어떻게 순환하냐면요.
여기 열이 많은 곳에서 기온이 높은 곳에서 기온이 낮은 곳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우리가 난로를 피면 뜨끈뜨끈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고요. 이 바람이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서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강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가는 거예요. 찬 공기가 가서 데펴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바람이 분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죠. 그래서 기온이 낮은 곳이 고기압이고요.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온도가 낮은 곳이 고기압이다. 겨울철에 북서풍이 부는데 시베리아 쪽 굉장히 춥잖아요. 추우니까 고기압.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여기가 저기압이다. 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구과학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규모가 대체로 작지만 분명히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해륙풍이에요. 해륙풍. 자, 해륙풍은 참고로 여름철에 강하게 불거든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을 테고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혹시 지구과학 공부할 친구들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자, 해륙풍은 바닷가 지역에서 하루에 바람이 이렇게 두 번씩 바뀌는 두 번씩이 아니구나. 이게 해풍이 불었다, 육풍이 불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바다고요. 이쪽이 지금 육지예요. 자, 그러면 낮에는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쬐니까, 그리고 여름이라 그랬죠. 강하게 내려쬐다 보니까 이쪽이 온도가 높고요. 고온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상대적으로 저온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부냐면 여기서는 상승기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하강기류,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물론 해안가를 기준으로 보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낮에는 해풍이 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이때는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가 밤은 안 그릴게요. 자, 밤에는 이제 식을 텐데 여기가 빨리 식고 물은 천천히 식으니까 온도 분포가, 기온 분포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밤에는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부는데 해안가를 기준으로 봤더니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육풍이라고 한다. 이런 바람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불러요. 낮과 밤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여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겨울에는 해륙풍이 불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는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이제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찾아오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산곡풍이에요. 산곡풍. 자, 산곡풍은 우리 앞에서 기온 역전현상 할 때 한번 살짝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자, 산이 되게 많은 지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이 되게 많은 지역. 자, 그러면 이제 낮에는 뜨끈뜨끈 데펴졌는데 밤이 되면 식어요. 식는데, 자, 산 꼭대기 부분하고 계곡 또는 산 아랫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빨리 식느냐? 산 위에가 더 빨리 식어요.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기온이 낮아요.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열이 금방금방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열이 잘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땅이 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상대적으로 고온이고 여기도 지금 상대적으로 고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고온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기류,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하강기류, 바람이 이렇게 불 건데 얘는 지금 밤을 나타낸 거죠. 밤. 그러면 밤에는 산 정상에서 골짜기, 계곡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런 바람을 산 꼭대기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산풍이라고 불러요. 산풍. 됐죠? 그럼 낮에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지냐면, 자, 이제 밤에 다 식었다가, 새벽에 다 식었다가 아침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해가 떴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해가 비치냐면 산 꼭대기 부분부터 해가 비치겠죠. 곧바로. 그럼 여기가 먼저 데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계곡 부분은 해가 언제 뜨죠? 여기가 해가 비친 뒤 한참 지나야 여기에 이제 해가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여기가 온도가 더 높고요.
그래서 낮에는 여기가 상승 기류,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요.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계곡에서 산 정상으로 불어 올라간다 그래서 곡풍이라고 불러요. 곡풍 또는 골바람. 골짜기에서 불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산곡풍이 된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산풍을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자, 일반적인 산지에서는 그냥 산풍이 불어서 쭉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분지 지역이면 어떨까요? 자, 산풍이 불어 내려왔어요. 냉기류가 불어 내려왔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이렇게 산풍, 냉기류가 내려왔는데 분지 지역이면 분지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겠죠.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계절의 변화는 금방 조금만 체크하면 되니까 금방 끝내도록 할게요. 자, 계절의 변화. 먼저 기단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단은 성질이 같은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주변으로 어떤 기단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큰 성격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마침 중위도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는 차갑거나 춥고요. 우리나라보다 적도에 가까운 쪽은 따뜻하거나 뜨거워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마침 대륙과 해양의 또 경계에 있기 때문에 대륙에 있는 건 건조하고요. 해양에 있는 건 습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대륙 쪽에 있는 게 시베리아 기단 한랭건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건 오호츠크의 기단. 얘는 냉량 수균. 그냥 차갑고 습하다.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얘가 고온 다습. 그 다음 적도 기단은 직접 바람이 불어오는 건 아니지만 적도 근처에도 기단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는 태풍이 여기서 생겨서 와요. 어쨌든 얘도 고온 다습.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기단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시베리아 기단은 1월, 2월에 우리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7월 달, 8월 달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오호츠크 기단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높새 바람이 부는 거고요. 됐죠? 자, 그다음 이렇게 기단들이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어떤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꽃샘 추위는 분명히 봄에 갑자기 추위가 나타나는 건데 봄인데 추위잖아요. 추위랑 관련된 건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래서 꽃샘 추위는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호츠크의 기단을 봤더니 높새바람 있고요. 그 다음 장마전선 있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봤더니 장마전선 또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북태평양 기단으로 넘어갈 때 6월에서 7월 사이에 얘가 서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6월부터 7월이면 우리 북반구가 점점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리고 높아지기 전에는 아직은 오호츠크의 기단의 힘이 더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면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더 세져가지고 얘를 밀어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 기단이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전쟁터, 그 경계선이 전선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냉량하고 얘는 고온이죠.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비가 내린다. 전선성 강수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지형성 강수 공부했죠. 그 다음 전선성 강수 공부했죠. 일단 두 가지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전선성 강수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힘싸움하면서 내리는 강수 유형이다. 그렇게만 좀 정리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큰 날씨 특징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몇 가지만 체크를 좀 할게요. 자, 봄에는 날씨가 굉장히 자주 변한다. 자, 우리가 봄 하면 따뜻한 이미지도 있지만 봄비라는 이미지도 되게 강하죠. 그만큼 날씨 변화가 심해서 그래요.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봄에는 꽃샘 추위라는 게 있는데 꽃이 필 무렵에 찾아오는 추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하면 한겨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이 봄이 되면 점점 약해지다가 근데 얘가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약해지진 않거든요. 어떤 이유에선 갑자기 좀 세질 수도 있어요. 잠깐.
그때 우리나라에 추위가 찾아오면서 반짝 추위죠. 보통은 3월 중순쯤에 우리나라가 잠깐 추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걸 꽃샘 추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이거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겨울이랑 봄이랑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온은 봄이 더 높죠. 그래서 겨울보다 봄이 더 건조해요. 자, 봄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자, 우리나라 산불 조심, 겨울만 되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산불은 겨울이 아니라 봄에 4월 달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봄에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높새바람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봄에 황사 먼지가 날린다. 참고로 오늘 5월 11일 날 황사가 조금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래도 써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황사는 봄에 날아오는데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거 알고 있죠.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장마철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베리아 기단에서 북태평양 기단으로 겨울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대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을 말하는 거고요. 열대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을 말하는 거고, 그 경계에서 서로 힘싸움하면서 누가 밀리려고 안 하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비를 뿌린다. 그게 바로 장마전선이죠. 그래서 장마전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요.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오호츠크 기단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하순 정도부터 남부지방,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장마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힘싸움을 하다가 7월 하순 정도가 되면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름이 끝나면 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장마가 짧게 져요. 이때보다는 좀 짧게 뒤에 나오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장마전선이 머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서 기류는 여름철에 주로 부는 바람이라 그랬죠. 물론 이제 특별한 환경에서는 되게 강한 남서 기류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요. 집중호우. 그래서 어쨌든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린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한여름은 장마전선이 완전히 우리나라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여름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만 초여름은 장마철이라고도 그래요. 장마가 끝나면 한여름이 시작된다. 자, 여름에는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니까요. 기압 배치는 남고 북쪽 기압 배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더위가 나타나는데, 무더위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물더위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죠.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습하니까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물더위. 벌써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올 여름 많이 더울 거라는데 제발 너무 덥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더운 그런 걸 폭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열대야 및 열대일이 나타난다. 밤이 열대기후처럼 덥다. 낮이 열대기후처럼 덥다. 그런 뜻이에요. 밤이 더운 게 열대야고요. 낮이 더운 게 열대일인데 그 기준은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요. 상식에서 25도. 밤에도 25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걸 열대야라고 부르고요. 열대일은 30도. 낮에 30도를 넘어가면 덥구나. 그런 뜻이에요. 열대야, 열대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소나기. 자, 우리 여름철에 소나기 가끔 내리죠. 자, 지표면에 국지적인 가을이라고 돼 있는데 국지라는 말은 좁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넓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 전체도 아니에요. 서울의 일부 지역, 뭐 강남이면 강남, 아니면 뭐 관악구면 관악구, 뭐 그 정도. 그래서 좁은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가열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보세요. 지표면이 뜨끈뜨끈하게 가열이 되면은, 만약 여기가 가열이 됐어요. 뜨끈뜨끈하게. 그럼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고요. 얘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여기서 지금 상승기류가 생겼죠. 여기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좁은 지역에. 이런 비를
우리나라에서는 소나기라고 부르고요. 이런 소나기가 열대 기후에서는 날마다 내리죠. 그런 비를 스콜이라고 부르고, 이건 바로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요. 됐죠? 우리가 지금 강수 유형 세 가지 공부했죠. 지형성 강수, 그 다음에 전선성 강수, 그 다음에 대류성 강수.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뒤에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가을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한다.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데, 이걸 시험에 내기에는 참 애매해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청명한 날씨. 자, 우리가 봄에는 봄비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을 이미지는 맑은 날, 좀 이미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은 맑은 날이 이어진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겨울철에는 우리가 보통 북서 계절풍이라고 말을 하는데 서풍 계열이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기압 배치가 서고 동저. 그럼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북서풍이니까 북고 남저는 이거 맞는 말 아니냐고. 맞는 말이에요. 서고 동저 또는 북고 남저 기압 배치라고 부르는데, 서풍이 좀 더 강하게 부는 편이라서 보통은 서고 동저라고 말을 해요. 됐죠? 어쨌든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요. 한랭 건조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 늘 완전 힘이 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많이 춥고요. 4일 동안은 그나마 덜 춥다. 이게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주기적인 날씨 변화를 사만사온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서 계절풍이 불 때는 울릉도하고 전라도 지역에, 그 다음에 북동 기류가 이렇게 북동풍이 불 때는 태백산맥의 동쪽에 눈이 내린다. 이거 앞에서 다설지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자,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없잖아요.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도를 가끔 제시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정리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봄하고 가을 일기도는 절대 정답으로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봄하고 가을은 여름에서 겨울이 되느냐, 겨울에서 여름이 되느냐, 그 중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 전문가들도 봄하고 가을의 일기도는 구별할 수 없어요. 됐죠? 그럼 나머지 여름, 겨울, 그 다음에 장마만 구분하면 돼요. 세 가지만. 됐어요? 자, 포인트 잡아줄게요. 자, 여기 보면 한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 우리나라 북쪽의 저기압,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바람이 세게 불어요? 약하게 불어요? 약하게 분다. 기온이 높아서 막 짜증나는데 바람도 안 불잖아요. 등고선 간격이 넓은 거죠. 등고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널찍널찍하면 얘는 여름철이에요. 자,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전선이 장마 전선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을 장마가 지기도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의 고기압, 그 다음에 이쪽 우리나라 동쪽의 저기압,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혹시 선생님이 아까 여기 앞에서 등고선이라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등고선이 아니라 등압선이죠. 기압을 나타낸 거니까. 자, 그래서 고기압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보시면 돼요. 고기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겨울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가면 장마철의 일기도가 나오네요. 자, 장마철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장마 전선이 걸쳐 있으면 장마철이다. 끝. 됐죠? 그래서 여름, 겨울, 장마 이 세 개는 구분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을 할 건데, 여기도 뭐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계절풍이 불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옷은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삼배 옷, 겨울에는 따뜻한 옷 입어야 되겠죠. 그다음 식생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겨울에는 들판에서 우리가 채소가 자라지 않으니까 추우니까 김장을 담근다. 그래서 김장은 겨울이 빨리 오면 빨리 담그고 겨울이 늦게 오면 늦게 담근다. 그래서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김장을 늦게 담궈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이 잘 안 상하잖아요. 그리고 김치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짜고 매워요. 짜고 매워요. 그다음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발달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옥 구조, 얘가 종종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큰 특징부터 잡을게요. 겨울이 추운 북부 지방은 여름보다 겨울이 중요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폐쇄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무더운 남부 지방은 개방적이다. 대청마루 같은 게 있다. 일단 큰 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가옥 구조가 나타나요. 딱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거 외우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 체크해뒀다가 그냥 이걸 보면 이건 여기야 라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제주도에 있는 고팡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울릉도에 있는 우대기는 이게 우대기죠. 그 다음에 관북지방에 있는 정죽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할게요. 고팡은 제주도인데, 자, 제주도는 겨울이 별로 안 춥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방은 방인데 온돌이 없는 방도 있어요. 아예 난방 시설이 없는 거예요. 자, 물론 거기서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요. 주로 곡식 창고로 이용한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온돌 시설이 없는 그런 공간을 고팡이라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고팡이란 말이 보이면 여기는 제주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우대기는, 자, 앞에서 울릉도가 눈이 얼마만큼 많이 내리는지 숫자로 한번 보여줬었죠. 많이 내릴 때는 한꺼번에 막 1m 이상 쌓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걸 우리가 처마라고 부르죠. 여기가 벽이에요. 벽이고, 자,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만약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요만큼 쌓이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는 눈이 들이치지 못하도록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벽을 만들었어요. 눈이 들이치지 못하도록. 이런 벽을 방설벽이라고 불러요. 방설벽. 글자 그대로 눈을 방어하기 위한 벽이에요. 이런 방설벽을 울릉도 사람들은 우대기라고 불렀다. 이건 좀 이따가 그림 보여줄게요. 그 다음 우리 관북형은, 자, 우리나라 관북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백산맥 위에 굉장히 추운 곳에 있는 가옥 구조예요. 시설이에요. 자,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궁리를 해야 돼요. 당연히 생활하기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 막 밖에는 영하 20도, 막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부엌이에요. 음식을 하고 불을 떼고 다 부엌에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잠은 물론 방에 가서 자지만 그런 부엌에 있는 넓은 공간을 정주간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사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고팡, 우대기, 정주간,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사진 볼게요. 자, 얘는 정주간이라는 거예요. 정주간. 자, 봤더니 부를 때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제일 따뜻한 곳이잖아요. 보일러가 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온기가 전달돼 가지고 이제 온돌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자, 보통은 여기에 곧바로 벽이 있어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너무 추우니까, 자, 여기 부뚜막에다가 쉽게 말하면 온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밥상을 차리면 여기에 있는 문을 열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밥 먹고 생활하다가 마치 오늘날의 거실 비슷해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정주간이라고 한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대기를 말하는데, 우대기? 예, 우대기를 말하는데 얘는 단면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마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구도인데, 우대기는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지금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을 막아두기 위한. 그래서 아까 다음 사진 이미지를 보면, 자, 여기는 일반적인 벽이에요. 벽에 지금 여기 문도 있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들이치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붕 끝에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 우대기라는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얘는 여름에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치우기도 하고 그래요.
겨울에만 필요한 거니까 이런 우대기라는 게 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 가옥 구조까지 끝났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강수와 주민 생활도 별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끝내볼게요. 자, 강수와 주민 생활, 수리시설. 자,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서 강수 편차가 되게 심해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되게 많았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었죠. 저수지를 건설하고요.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수력 발전도 하고 용수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 많이 건설했어요. 보가 뭐냐면요. 댐보다 작은 걸 보라 그래요. 댐보다 작은 걸. 그래서 규모가 크고 물을 많이 저장하는 게 댐이고요. 그것보다 규모가 작으면 보예요. 보. 자, 그다음에 가옥은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터를 높게 올려가지고 집을 지었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연 제방에서 집을 지을 때 그냥 집을 지으면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터를 약간 높인다 그랬었죠. 터 도둠집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 우대기 방금 했던 얘기고, 그 다음 산업은 자, 비가 적게 내리는 곳에서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일 제염업을 했다. 서해안 중에서도 어디가 천일 제염업으로 유명하다. 그쵸? 아까 나왔던 신안이라는 곳이죠. 신안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바람과 주민생활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면 남쪽에다가 집을 지었다.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배산임수 취락 앞에서 설명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우리가 보통 삼다도라고 부르죠. 제주도에 많은 거 세 가지. 돌, 바람, 여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어서 지붕을 그물로 이렇게 묶어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매달아두고 날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물망 지붕이 있었고요. 그다음 호남 지방의 까대기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북서 계절풍은 당연히 서해안 지역이 더 세게 불어요. 그리고 거기는 평야지대다 보니까 북서 계절풍이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막기 위한, 그리고 눈도 많이 오는 곳이니까 까대기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바람을 막기 위한 어떤 임시벽을 만들기도 해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 기후가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서비스업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경제생활 중에 농업 부분, 얘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데, 자, 벼농사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기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루가리 체크 좀 해주세요. 그루가리. 자, 그루가리는 뭐냐면 1년 동안 서로 다른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짓는 걸 그루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대신에 아마 이모작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모작. 벼하고 보리하고 재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 동안 두 가지 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려면 날씨가 따뜻한 곳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날씨가 조금 서늘한 곳이어야 될까? 식물이 빨리빨리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작 그루가리는 남부 지방에서만 가능해요. 남부 지방.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부 지방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전라남도. 자, 우리가 제주도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 빼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이 세 군데에서 우리나라 보리를 거의 다 재배해요. 그루가리는 여기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고랭지 농업은 여름철에 다른 데는 다 덥지만 해발고도가 높아서 서늘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고랭지 농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 특색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 축제를 여는 곳도 있더라. 혹시 뭐 빼먹은 거 있나?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온, 강수, 바람 및 계절 변화까지 해가지고 내용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 후에 1시간은 조금 안 걸릴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만 더 강의하면 기후도 전부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다음에 볼게요.